스콧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작정하고 폭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가 뉴스에 뜨면 코인 시장은 반사적으로 몸부터 움츠립니다. 언젠가 저 계산기가 완성되는 날 코인의 암호가 통째로 풀릴 거고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가 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은 일단 지금은 골치가 아프니 일단 접고 보자 뭐 이런 마인드죠. 우리 채널에서도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문서를 보시면은 이건 장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코인을 향해서 날아온 경고장이 아니라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앞으로 치르게 될 시험대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5글자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 5글자가 왜 하필 리플 XRP의 전망과 이어질 수가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이번에 양자 대비 태스크포스라는 민관 조직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한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사람을 모아서 또 임시로 꾸리는 합동 작업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팀에는 정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행 같은 금융회사, 결제랑 청산처럼 돈이 오간 뒤에 정산을 맡는 뒷단 회사들, 그리고 기술 기업까지도 민간이 함께 안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금융권 전체가 쓰는 암호를 양자 컴퓨터로도 못 푸는 새 방식인 양자 내성 암호로 갈아타는 과정들을 조율하는 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새로운 기술들이 판을 다시 짜는 동안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튼튼하고 또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남도록 돕는 조직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팀은 지금 작업반 셋으로 굴러갑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금융권 전체의 암호 전환을 조율하는 반. 두 번째, 금융회사의 시스템을 대는 바깥 업체들의 대비를 챙기는 반. 세 번째, 디지털 자산과 신흥 기술의 위험을 다루는 반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처음 듣는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세상에 없는 컴퓨터 때문에 왜 지금 국가 단위의 팀까지 만드는가?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의 구조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온라인 뱅킹도 코인도 기본 구조는 비슷해요. 자물쇠는 바깥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달려있고 그 자물쇠를 여는 비밀번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컴퓨터로 봤을 때 자물쇠 생김새를 아무리 뜯어보더라도 비밀번호를 거꾸로 계산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전했었던 거고, 양자 컴퓨터는 바로 그 거꾸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예고된 계산기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하죠. 없는 계산기인데 왜 지금 움직이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금은 풀지 못하는 암호 데이터를 일단 통째로 복사해서 쌓아뒀다가 풀 수 있게 되는 날, 이때 여는 수법이 실제로 거론되기 때문인 거고, 오늘 세워나간 금융정보는 오늘은 안전해 보이더라도요, 미래에 열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교체 작업 자체가 금융권 전체로 봤을 때 10년 단위의 대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이 미국 재무부랑 영국 영란은행이 공동 의장을 맡는 G7 사이버 전문가 그룹이 전환 로드맵을 먼저 내놨고요. 거기는 2035년이 금융권 전환의 대략적인 목표 연도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강제 시한이 아니라 기술 진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목표라고 스스로 달아놨는데, 지난 6월달 대통령 행정명령이 연방정부랑 핵심 기반시설에 이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 태스크포스는 그 연장선입니다. 민간 쪽의 온도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번 발표에 이름을 올린 금융권협회 의장은 양자 대비가 미래를 위한 연습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위험관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통 정부가 보안 문서를 쓸 때 코인은 위험 요인 항목에서 끝나죠. 근데 이번 건은 다릅니다. 은행 전산, 결제망과 나란히 디지털 자산을 아예 별도 작업반으로 앉혔습니다. 어떤 이름이 정부 문서에 오르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단속할 목록에 오르거나 아니면 지킬 목록에 오르거나, 이번 디지털 자산이 앉은 자리는 후자 쪽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설비 목록 안에 코인이 정식적인 항목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제가 가장 눈여겨본 단어가 있는데, 이 미국 재무부는 이 팀이 챙길 항목으로 암호를 갈아 끼우는 능력, 영어로 크립토그래픽 어질리티라는 개념을 콕 집어가지고 명시했어요. 이 보안 표준이 바뀌거나 위협이 바뀔 때 잠금 장치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생활 비유 하나 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세대 도어락을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해보죠. 어떤 집은 도어락이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하나로 10분이면 갈아 끼웁니다. 또 어떤 집은 잠금 장치가 몸체에 붙박이로 박혀 있어가지고 문짝째로 뜯어내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안내문을 받더라도 집집마다 치를 만한 시간과 비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잠금 장치를 갈아 끼우는 절차가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있느냐, 체인마다 다르고, 또 이번 재무부가 공인한 그 능력이 바로 이 갈림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받아두시면 돼요. 국가가 시험을 예고했고요. 채점 기준에는 갈아 끼우는 능력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XRP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리플은 올해 4월달에 이미 리플 레저를 2028년까지 양자 내성 체계로 바꾸겠다는 준비 일정을 공개해놨고, 이번 안건이 나오기 넉 달 전입니다.
미국 재무부랑 G7이 가리키는 2035년보다는 7년이나 이른 자체 마감이고요. 더 눈에 들어온 건 그 시점입니다. 그 일정에서 올해 하반기는 양자 내성 서명을 기존 방식 옆에 나란히 붙여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돌려보는 단계로 잡혀있고요. 미국의 재무부가 안건을 붙인 바로 이번 분기, 저쪽에서는 이미 시제품을 돌려보는 일정 자체가 겹치는 겁니다. 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난 6월달 리플의 엔지니어링, 이곳의 총괄 책임자는요, 리플 암호팀과 리플레처 재단 개발자들, 학계 연구자들이 이 재작년부터 지난해에 걸쳐가지고 양자 내성 표준을 함께 들여다봐왔다, 이렇게 밝혔고 바깥의 평가까지도 있습니다. 올해 4월달 그레이스케일 보고서가 이 전환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서 리플레처를 지목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연기금이나 은행, 수탁회사 같은 큰 돈은 자산을 사기 전에 반드시 서류를 요구합니다. 점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실사 절차죠. 이번 부로 그 실사에 새 질문 하나가 공식 후보로 올라왔고, 이 자산에는 양자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언젠가의 걱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공인한 점검 항목으로 올라앉게 되는 순간 큰 돈은 답안을 낼 수 있는 자산과 아직 답이 없는 자산을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XRP를 둘러싼 재료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가격을 당장 밀어올리는 재료라기보다는요, 큰 돈이 들어올 때 걸리는 돌을 미리 치워두는 재료겠죠. 이 급등의 불신은요, 늘 수급과 거시경제가 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이맘때까지 이 태스크포스가 금융권을 향한 첫 번째 지침이라거나 점검 목록을 문서로 내놓고 거기에 디지털 자산 항목이 실제 문장으로 실리는 흐름들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1월달에 G7 로드맵, 6월달에 행정명령, 8월달에 태스크포스까지 이렇게 8달 사이에 3단계가 진행될 만큼 행정의 속도가 붙어있다는 거, 이 민간 대표부터 지금의 위험관리라고 말할 만큼 업계가 시급성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이 별도 작업반으로 존재하는 이상 결과물에서 빠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미국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자물쇠 교체를 조율할 수 있는 민간 작업팀을 띄웠고, 그 3가지 작업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렇게 양자 대비는 코인 시장의 공포 소지에서 기관장 및 치료기들 시험 과목적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안건은 이번에 나왔습니다. 리플레처는 안건보다 넉 달 먼저 답안 준비 일정을 공개해둔 아직까지는 몇 개 안 되는 응시자 가운데 하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양자 컴퓨터는 아직도 코인 시장의 시한폭탄인가요? 아니면 기관 자금이 치르고 들어올 입학 시험인가요? 댓글로 여러 가지 생각들 남겨주시고, 이 태스크포스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날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정 연구자가 한 금융회사의 시스템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그 화면에 리플하고 XRP 이렇게 이름이 딱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큰 이름들,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들이 쓰고 있는 국제 연락망인 스위프트, 미국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송금 시스템들,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이름들하고 나란히 말이죠.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드디어 XRP가 미국 연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다른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 화면을 만든 회사, 이 이름이 ECS핀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낯선 회사가 미국 중앙은행하고 함께 일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무려 20년이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사실은 미국 금융 시스템 한복판에서 그 오랜 시간을 조용히 일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자기 화면에 리플 이름을 올려놨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사람들 말처럼 XRP가 연준 안으로 들어간 게 맞을까요? 오늘은 이번 이야기를 처음 뉴스만 봐서는 절대로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이냐?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서로 돈을 아주 많이 또 아주 자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은행마다 쓰는 시스템이 전부 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규칙도 다르죠. 그래서 이 돈이 안전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이렇게 오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하고 처리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ECS핀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은행을 스위프트에 연결해주고요, 미국 중앙은행 송금 시스템에도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작은 흔한 업체냐? 또 그게 아니어서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가 공식으로 인증한 협력사입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등급의 인증까지도 받은 회사예요.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자기 송금 시스템을 새로운 국제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방식에 맞는지 검사하는 공식 시험을 이 회사가 2024년 4월 달에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너희는 우리 시스템에 붙어서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해준 몇 개 안 되는 회사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회사 화면에 리플이 올라온 그 목록들, 이름이 뭐냐? 바로 준비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회사 시스템 안에서 이건 언제든지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우리가 미리 다 맞춰놨다, 이렇게 정리해둔 목록인데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도, 또 미국 중앙은행 송금 시스템도, 마스터카드도, 그리고 리플도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면 언제든 끼워서 쓸 수 있게 준비를 끝내둔 것들이란 뜻이에요. 리플이 어떻게 이 준비된 목록에 큰 손질도 없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돈에 관한 정보를 서로 똑같은 양식으로 주고받자고 정해둔 국제 공통 서식이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도 이 서식으로 바꿨고요. 근데 리플은 이 공통 서식을 오래전부터 이미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리플을 목록에 넣는데 큰 공사가 필요 없었던 거고 이미 말이 통하는 상태였다 보니까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그러면 진짜 XRP가 연준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준비를 끝내뒀다는 거랑 실제로 쓰고 있다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사 목록에 리플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언제든 연결할 수 있게 준비가 됐다는 뜻이지 지금 어느 은행이 실제로 XRP로 돈을 주고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본 검증 기사가 있죠. 그 기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 회사의 공식 자료나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리플이나 XRP가 미국 중앙은행 송금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적힌 곳은 없다는 거예요. 리플은 그냥 이 회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결제 기술 중에 하나로 목록에 올라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XRP가 미국 중앙은행의 핵심 시스템하고 실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증거도 아직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리플은 지금도 미국 중앙은행에 자기 계좌를 직접 트고 거래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그 자격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자체가 리플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거쳐서만 닿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대목을 알고 나서 그 사진을 다시 보면은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XRP가 연준에 들어갔다는 아주 크고 화려한 이야기로 보였었죠.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것보다 작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작은 쪽이 오히려 더 단단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건 발표 한 번 하고 사라지는 소식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RP는 지금 20년 넘게 미국 중앙은행하고 함께 일을 해왔던 가장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은 이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스위프트하고 미국 중앙은행 송금 시스템하고 마스터카드하고 나란히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준비된 선택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지루하고 까다로운 기준들을 통과해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둔다는 거. 뉴스 한 방으로 확 떴다가 며칠 뒤 잊히는 소식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겠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누군가 스위치만 켜면 되는 상태로요. 그러면 앞으로 뭘 보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등재는 당분간 준비된 선택지 상태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XRP가 연준에 통합됐다, 이런 크고 자극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름이 확인되는 어떤 특정 은행이 이 길을 통해서 XRP로 진짜 돈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 소식이겠죠. 그 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준비가 실제 사용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방금 말한 검증 기사가 목록에 올라있는 것과 실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건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기 때문이겠고요. 그리고 리플이 아직까지 중앙은행에 직접 접속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리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결제 기술을 두루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록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화제가 된 그 화면은 XRP가 미국 중앙은행에 통합됐다는 뜻이 아니라 20년 넘게 검증받은 한 회사의 시스템 안에 XRP가 언제든 연결 가능한 선택지로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크고 화려한 소식이 아니겠지만 또 지루하고 까다로운 기준들을 통과해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둔 것이라서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는 종류의 일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준비랑 실제 사용 사이에 아직까지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이 진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렇게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느 은행이 이 선택지를 켜가지고 돈이 오고 가는 걸 확인해야지 비로소 보시는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실제로 이름이 확인되는 은행이 이 길로 결제 시작했다, 이런 속보가 뜨는 순간 그 소식을 들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가격도 $1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면 믿어지시나요? 환율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 셈법을 몸으로 배우고 계실 거예요. 달러로 값이 매겨진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은 원화로 앉은 자리에서 불어나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앉으면은 그 자리에서 깎인다는 거.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 달 들어가지고 환율 변동 영향성을 잘라낸 이른바 환해지 미국 지수 상품은요 2% 가까이 플러스인 상황인데, 환율에 그대로 노출된 같은 유형 상품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특히 환율이 1,500원을 웃돌았을 때는 미국 증시에 들어간 투자자분이라면 주가 상승분의 일부를 환율 하락으로 반납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인 시장에서 원화로 들고 계신 분들, 이 머릿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걱정이 떠오르겠죠. 리플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달러로 값이 매겨지는 자산이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업비트 잔고도 앉은 자리에서 같이 깎이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럼 연말에 $1 환율이 1,500원대로 다시 돌아가 준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원화값이 10% 가까이 불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실 만합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셈법이 코인에도 그대로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해 여름 이 숫자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요, 코인 쪽에서는 이 셈법이 정확히 거꾸로 작동을 했었고,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1559원에서 지금 1380원대까지 미끄러지는 동안 리플 XRP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연말 환율 전망은 1300원대에 머물지 아니면 다시 1500원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XRP의 원화 가격은 어디쯤일지,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핵심만 차곡차곡 순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환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요, 용어 한 가지만 통역하고 가겠습니다. 이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1달러 사는데 우리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뜻,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고 원화가 저렴해진다는 뜻이죠. 내린다는 건 반대로 원화가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올해 이 숫자의 여정이 꽤 극단적이었습니다. 지난 7월달 장중에 1559원까지 갔던 환율이 8월 19일에는 1397원 마감하면서 작년 9월 말 이후에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려 한 달 반 사이에 160원 넘게 빠진 건데, 이게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이 상승했었던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가라앉은 셈인 거고, 지금은 1380원대까지도 내려가지고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7월 초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5년간 이어져온 장기 상승 추세선 아래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느냐? 그 배경을 모르시면 연말 전망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세 가지만 깔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달러 자체가 지금 약해졌어요.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까지도 포함하는 지표들이 둔해지게 되면서 다음 달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거다, 이 전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 환율을 1,500원대로 밀어 올렸었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식다 보니까 달러가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가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 이게 99선까지 내려왔고, 두 번째로 국내에 달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으로 모은 공모자금 256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을 국내 투자에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 환전을 계기로 한 달 사이에 환율이 100원 넘게 빠지면서 기업들 분위기가 더 내려가기 전에 빨리 바꾸자, 여기로 돌아섰다는 현장 증언까지도 나옵니다. 게다가 상반기에 원화가 더 약해질 걸로 보고 환전을 미뤘던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는 판단이 서면서 쥐고 있던 달러를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로 원화 쪽 사정도 더 나아졌습니다. 상반기 환율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진정됐고요. 게다가 반도체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원화의 기초 체력 자체가 개선됐고,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국내 성장세 개선까지도 맞물렸다는 분석이 있어요. 한마디로 눌러두면은 달러는 힘을 빼는데, 이 국내의 달러 공급이 넘쳐서 가지고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래로 빠르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 환율이 업비트의 XRP 가격과 어떻게 읽히느냐, 그 구조는 해외 직구랑 똑같습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100달러짜리 운동화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환율이 1,500원일 땐 15만원이고 1,380원일 땐 13만 8천원입니다. 물건값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원화 가격표를 다시 쓴다는 거죠. XRP도 전세계 시장에서 달러로 값이 매겨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업비트의 원화 가격은 대체로 달러 가격의 환율을 곱한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딱 한 가지만 교정하자면요, 업비트엔 국내 수급에 따라서 웃돈이 붙거나 빠지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환상값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도 큰 틀은 곱셈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1% 내려오면은 달러 가격이 제자리일 경우에 내 원화 잔고도 11% 깎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까 그 걱정이 맞는 얘기죠. 근데 이 곱셈에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환율 그리고 달러 가격. 이 두 가지는 체급이 다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잘 움직여야 10%대를 오가는 변수인데, 코인의 달러 가격은 한 해에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몇 배가 되기도 하는 변수거든요. 이 몸통은 달러 가격이고 환율은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 두 가지 변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대체로 같은 힘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인데요. 이거를 그냥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올해 여름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여름이 이 원리를 통째로 보여준 실험실이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놀던 6월과 7월, 그러니까 달러가 가장 강력했던 계절에 XRP는 어디 있었느냐? 여름 내내 0.9에서 1.1달러 사이 바닥권을 기고 있었고, 작년 7월 당시에 찍은 이번 사이클 꼭대기 3.65달러, 그 당시 환율로 원화 5,000원 언저리였던 자리에서 절반 훨씬 아래로 내려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1,400원 깨고 내려온 8월달, 달러가 힘을 빼기 시작한 바로 그 구간에서 XRP는 한 주에 56%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미국 SEC의 합의 랠리 이후에 가장 가파른 주간 상승이었었고요. 지금은 1.5달러 안팎입니다. 시가총액 6위권 자리고요.
업비트로는 2,000원 안팎이죠. 이제 아까 그 셈법에 올해 여름 숫자를 넣어볼까요? 이 기간에 환율이 깎아먹은 거는 11% 남짓입니다. 근데 달러 가격이 올려준 거는 바닥 대비 50%가 넘어갑니다. 곱해보면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원화 잔고는 오히려 수십 퍼센트 붙었다는 거예요. 이 환차손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원화 강세 구간이 원화 투자자에게 최고의 구간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환율을 끌어내린 힘,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동시에 코인의 달러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이기 때문인데요. 이 코인 같은 위험자산, 풀어 말씀드리자면은 돈이 겁을 먹게 된다? 그럼 가장 먼저 팔리고 돈이 용감해진다? 가장 먼저 사들여지는 자산은 바로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그 힘을 가장 강력하게 받겠죠.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 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된 계절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인데요. 그해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달러가 초강세로 갔고, 환율은 연초 1,100원대 후반에서 가을 1,440원대까지 그 당시 기준 13년 만에 최고 자리까지 20% 넘게 뛰었었는데요. 환차의 셈법대로 봤을 때 원화 투자자가 앉아서 20%를 벌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땠을까요? 같은 XRP의 달러 가격이 60% 안팎 무너지게 되면서 업비트 원화 가격은 반토막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보태준 20%는 달러 가격이 무너뜨린 60% 앞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진 건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원화 투자자한테 환율 상승의 환차익은 공짜로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환율을 1,500원으로 밀어올릴 만한 힘은 대개 코인의 달러 가격을 그것보다 훨씬 세게 누르는 바로 그 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져가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연말을 내다볼 때 던질 질문은 환율이 1,300원이냐 아니면 다시 1,500원까지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환율을 움직이는 달러가 어느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숫자로도 확인해 볼까요? 가령 XRP가 2달러라고 놓고 환율만 바꿔보자면 1380원일 때 2760원이고 1500원일 때 3000원입니다. 이 환율이 통째로 120원 움직여봤자 XRP 한계값은 240원 차이죠. 그리고 반대로 환율을 고정해두고요. 이 달러 가격이 잠깐 뒤에 보실 전망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1.5달러 정도면 2070원이고 2.8달러면 3800원대 후반입니다. 1800원 가까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느 쪽 변수를 들여다보셔야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전망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연말 환율에 대해서는 국내외 은행과 증권사 외환 전문가가 8명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이 중장기 하락의 무게를 실었고, 연말 환율이 1,300원대 후반이거나 1,400원대 초반에 머무를 거다, 이 의견이 지금 우세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는 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 판이었으니까요. 이 시장의 눈높이가 통째로 내려온 겁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연말까지 1,350원에서 1,460원 사이의 등락폭을 제시를 했고요. 이미 고점 대비 10%가량 떨어져가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달러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300원대 후반을 짚은 은행 이코노미스트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 봤던 배경 그대로인데, 반도체 기업들의 환전 수요가 연말까지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거, 미국 지표가 뚜렷하게 다시 강력해지지 않는 한 환율이 추세적으로 오르기 어렵다라는 진단입니다. 그럼 1,500원대로 돌아가는 길은 없느냐? 또 없진 않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조건은요, 미국 경제 지표가 다시 강력해지거나 물가가 반등해서 식었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경우 달러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겠고, 환율이 내려갈수록 달러를 싸게 사두려는 수요가 붙게 되면서 아래를 받치는 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늘의 원리를 겹쳐서 보시면은 원화로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1,500원 복귀는 절대로 반가운 그림은 아닙니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감이 되살아나가지고 코인의 달러 가격이 다시 눌리는 이런 세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겪어본 계절이죠. 또 그 다음은 XRP 쪽입니다. 연말 전망은 기관과 모델마다 갈리죠. 보수적인 쪽은 연말까지 1.5달러에서 2.12달러 사이, 기본값으로 1.77달러를 제시하고, 올해 중반에 나온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 차트는 2.8달러 안팎을 기본 시나리오로, 비트와이즈는 4.94달러를 기대 시나리오로 내놨고요. 알고리즘이랑 인공지능 예측 모델들은 대체로 2달러에서 4달러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와이즈의 4.94달러가 현실이 되면요, 지금 환율로도 6,800원대, 원화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도
남는 자리입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그림은 연말 환율은 전문가 다수 전망대로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 언저리, XRP 달러 가격은 2달러 안팎까지 회복하면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원에서 2,800원 언저리까지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30%쯤 위죠.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이 조합이 가정이 아니라 8월 달에 이미 실측된 조합이에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식으면서 달러 약세, 코인 반등이 실제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율 쪽은 수출 기업 물량들이 연말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위로 갈 만한 힘이 제한된다는 게 다수 진단입니다. 게다가 XRP 쪽은 전망 분포의 가운데가 2달러대에 걸쳐있고 XRP를 담는 ETF로 들어올 누적 자금이 13억 달러를 넘겼다는 집계, 우리 돈으로 1조 원대 후반의 수급이 뒤에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나온 전망치들은 전부 기관과 모델의 추정이지 약속이 아니에요. 환율 전문가들조차도 한 달 전에는 1,600원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1,300원대를 얘기할 만큼 이 전망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국면입니다. 환율과 코인의 반대 방향 움직임도 경향성이지 법칙은 아니겠죠. 이 재작년 연말처럼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XRP가 미국발 호재로서 몇 배씩 뛰었던 이 둘 다 상승하는 예외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주에 50%가 뛴 직후라서 이 단기 되돌림의 변동성도 각오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에 환율 같은 경우는 1,559원에서 1,380원대까지 한 달 반 만에 내려왔고 전문가 다수는 연말에도 1,300원대 후반, 1,400원대 초반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워낙 코인 투자자의 성적표를 결정하는 것은 환율 숫자가 아니라요. 그 숫자를 움직이는 달러의 방향성이고 달러가 약해지는 지금 같은 국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XRP의 달러 가격이 환율 하락분을 몇 배로 덮으면서 오르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요. 연말 환율 1,300원대 후반, XRP 2달러 안팎, 업비트로 2,700원 정도 언저리겠지만 미국 물가가 되살아나는 순간 그때부터 변수가 존재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망으로 보고 계신가요? 연말 환율 1,300원대일지 아니면 다시 1,500원대로 돌아갈지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올해 마지막 주에 그날의 환율과 업비트 XRP 가격 이 두 가지 숫자를 나란히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뉴스를 넘기다가 제목에 제휴나 파트너십, 협력 같은 단어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데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사실 그 습관들 대부분은 옳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난 양액 악수가 코인판에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나온 소식 한 가지는 그 습관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드문 경우입니다. 이 겉포장은 흔한 협력 기사에 불과한데요. 이걸 뜯어보면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몇 년째 하고 있다는 실적 보고에 가깝고요. 심지어 그 보고서 끄트머리에는 우리나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소식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크립토 뉴스랜드라는 해외 매체가 정리 기사를 하나 냈죠. 일본 금융그룹 SBI 홀딩스랑 리플이 손잡고 또 송금과 토큰 발행, 유통까지 아우르는 기반들을 아시아 전역으로 넓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SBI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야지 뒷이야기가 붙습니다. 일본에서 증권, 은행, 보험을 두루 하는 대형 금융그룹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이름이 아니죠. 우리나라 영업 중인 SBI 저축은행이 바로 이 그룹 계열사거든요. 이 회사가 리플 지분의 9% 가까이, 외부 주주로는 최대급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에는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사까지도 세웠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100만 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니까 올해로 10년째 한솥밥인 건데요. 코인판에서 10년이면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프로젝트가 수백 개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요. 5년 전인 2021년 SBI의 송금 자회사이자 일본 최대급 국제 송금 회사로 꼽히는 SBI 레밋이 XRP를 실제로 쓰는 해외 송금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 설명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처음이었고 첫 번째 목적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거를 코인 지갑이 아니라 일반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넓혔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3가지 나라입니다. 이 시장에 돈이 가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손님이 애널에 맡기면요. 같은 그룹의 코인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가 그 자리에서 XRP를 사서 보내고요. 또 도착지에서는 트랭글로라는 회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현지 돈으로 바꿔서 계좌에 넣어줍니다. 이 트랭글로 같은 경우는 동남아 곳곳의 지급망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둔 송금 중개회사인데 리플이 지분을 크게 사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XRP는 여기서 엔화랑 페소 사이에 잠깐 딛고 건너는 징검다리 돈이겠고 몇 초 들고 있다가 바로 현지 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쓰느냐? 원래 해외 송금은 받는 나라의 은행에 돈을 미리 쌓아둬야 들어갑니다. 전국에 자판기를 놓고 기계마다 거스름돈을 미리 채워두는 장사랑 비슷하죠. 채워둔 돈은 묶여있고 또 관리비만 나가죠. XRP 방식은 이 거스름돈 통을 없애고요. 필요할 때 그 자리에서 바꿔보내는 겁니다. 리플 쪽 설명으로는 이렇게 묶이는 비용이 60에서 70%까지도 줄어든다고 하고 다만 이 비유에서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이 실제로는 거스름돈이 아니라 XRP라서 바꾸는 그 짧은 사이에서도 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위험은 남습니다.
어찌됐든 손님이 받아드는 결과물은 단순한데요. 수수료가 460엔, 우리 돈 4,000원 남짓부터 시작을 하고 빠르면 10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전 세계 송금 평균이 보내는 돈의 6%에서 8%를 떼가고요. 이틀에서 3일씩 걸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예 다른 종목의 경기라는 거죠. 지난 5월달에는 이 회사의 누적 송금액이 2조 5천억에 우리 돈으로 23조 원을 넘겼다는 발표까지도 있었습니다. 15년에 걸친 누적이긴 하지만요. 한 해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개인 송금 전체보다도 2배가 넘는 돈을 실어 날랐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한 줄로 간추리자면은 리플 XRP의 아시아 이야기는 계획서 단계를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사업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달 일본 경제지 니케이가 통계를 하나 냈죠.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개인 송금이 지난 회계 연도에 사상 처음 1조엔, 우리 돈 9조 3천억을 넘어섰다라는 거고, 10년 사이에 2.2배로 불어난 규모고, 그 이유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57만 명으로서 역대 가장 많은데요. 10년 전에 3배 가까이입니다. 이분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붙이는 생활비가 이 송금의 대부분이고요. 그럼 그 돈이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갈까요? 1위가 베트남, 2위가 인도네시아, 3위가 필리핀입니다. 이 베트남 하나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SBI가 3년 전에 XRP 송금기를 먼저 이어둔 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일본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상위 세 나라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겹칩니다. 이게 우연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커지는 방향성에 미리 가서 서 있었다. 이렇게 읽는 편이 자연스럽겠고, 올해 봄에 SBI랑 리플의 합작사가 서울에 본사를 둔 DSRV라는 블록체인 기반 시설 회사랑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주제는 XRP가 기록되는 공용 장부, 그러니까 리플 레저를 써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송금과 결제를 더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두 나라가 규제가 서로 맞물리는지,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운영에서는 무엇이 걸리는지 계속 꼼꼼히 따져보는 단계죠. 그리고 여기에는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8년 전 겨울 이 합작사가 이끌던 일본은행 67곳짜리 컨소시엄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한일 송금 시험을 했던 적이 있었고, 예행 연습까지도 해놓고 상용화로는 못 간 한 번 멈춘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그때랑 지금은 조건이 세 가지가 달라요. 그때는 XRP 없이 은행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술만 시험했었고요. 지금 연구는 장부랑 자산까지도 통째로 올려놓고 봅니다. 그때는 두 나라 전부 다 코인을 다룰 법에 틀이 없었고요. 지금은 양쪽 모두 스테이블 코인 규칙을 다듬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일본 쪽은 준비물이 이미 손에 있어요. 올해 3월달 합작사가 리플 레저 기반 토큰 발행 플랫폼을 완성을 하면서 선불 결제 수단 발행업 등록까지도 마쳤고, 이 같은 그룹 거래소에서는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코인 RLUS도 유통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8년 만에 두 번째 시도인데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추려보자면 지금 동남아 구간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구간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리플 XRP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솔직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송금에 쓰이는 XRP는 사서 몇 초 만에 되파는 회전 수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격을 바로 밀어올리는 힘은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기대시면 안 된다는 거고, 대신 성격이 다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이력서입니다. 규제 안에서 은행 계열 회사들이 10년째 실제로 만져온 코인이라는 기록들, 각 국가의 코인의 지위를 정리하는 국면에서 값이 매겨진 항목이겠죠. 미국이 법으로 지위를 정하는 동안 일본은 용도를 쌓아왔었고, 지위가 정해지는 순간에 용도가 이미 있는 자산부터 다시 평가받는 순서는 과거의 제도권 편입 사례들에서 반복되었던 흐름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유통망입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거래소가 XRP를 다루고, 또 그룹 주주 우대 혜택으로서 XRP를 얹어주는 프로그램까지도 있으니까요.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 손에 닿는 접점 자체가 제도권 안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겠죠.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당분간 기본 흐름이 동남아 구간의 확대입니다. 노동자가 늘어나고 또 송금이 늘어나는 추세가 당장 꺾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위에서 한일 연구가 시범 송금이든 서비스 발표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 리플 XRP의 아시아 이야기는 동남아 노동자 송금에서 한일 사이의 결제로서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고요. 일본 쪽 준비가 발행업 등록, 그리고 플랫폼 완성으로 이미 끝나 있다는 거. 두 나라가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정비하는 지금 국면이 이 연구가 밝힌 배경 그 자체라는 거. 그리고 8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산과 장부까지도 포함한 설계에 15년치 송금 실적을 가진 회사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첫 번째, 이번 소식의 핵심은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5년째 돈이 흐르고 있는 송금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업이 자리 잡은 세 나라는 일본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상위 세 나라랑 정확히 겹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은 구조를 얹을 만한 다음 후보로 한일 구간이 8년 만에 다시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번에도 연구로 끝난다? 아니면 이번에는 서비스까지 간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이번 연구의 한국 쪽 참여기관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날 제가 그 이름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뭐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혹시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